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에 7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1000만을 눈앞에 둔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이 영화의 주내용인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의 야망을 키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국내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와 달리 각색 없이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을 극악무도하게 학살한 지도자 전두환의 이야기입니다. 1931년에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난 전두환은 6남 5녀 중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 출신인 아버지 전상호는 예전에 양반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영산 현감으로 일본군과 전투 중 권율의 명령을 어기다 처형당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벼슬에 나가지 못한 상태이며 마을에서 민간요법으로 주민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닮았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본가는 완산이었고 가정은 가난하지만 아버지의 한문 지식과 민간요법으로 인해 조금은 안정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김전무는 특히 전두환에 대한 기대가 컸고 지나가던 승려의 말에 전두환의 생리 3개를 뽑아버릴 정도로 아들의 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두환은 어린 시절에 근처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했습니다. 희도 수학교에 입학하면서도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본인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했으므로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만주 망명 때문에 전두환은 또래들보다 1년 늦게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전두환은 권투를 시작했고 중학교 권투부 부원이 되었습니다. 재학 당시 우수한 성적이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는 자발적으로 저녁마다 목총을 들고 중학교 교사를 돌며 순찰을 했습니다. 1950년 2월 10일에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두환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학비 걱정 없는 육군 종합학교의 갑종장교 모집에 응시하였지만 형 정교환의 군입대로 인한 부모의 반대로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육군사관학교 모집에 성공하여 1951년에 진해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교번 152번으로 교육연대 이중대 2구대에 소속되었습니다. 1학년 여름에는 체력 테스트를 위해 M1 소총을 들고 24km를 구보해야 했습니다. 이 훈련은 장교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고 전두환은 한 손으로 동료의 옆구리를 잡아 이끌고 다른 한 손으로 M1 소총과 배낭을 움켜쥐고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미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축구부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축구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즐겼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축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3년에는 K리그 개막 경기를 참관하고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불러 작전과 성수기용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생도 시절에 주최된 전국대학 축구대회에서는 전두환의 골키퍼로 맹활약하여 육군사관학교를 준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또한 전두환은 어린 시절부터 대구 지역에서 알려진 싸움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체력과 전투기술은 뛰어났으며 지역에서 그는 알아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동기인 노태우, 정호용 등과의 인맥을 형성했고 나중에는 이들과 함께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태우는 전두환의 친구로 지내며 군생활과 정계 진출을 통해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친구로 지내면서 노태우는 전두환의 이력을 따라가기도 했고 놀랍게도 전두환의 후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55년 3월에 전두환은 육사 11기로 졸업하고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 성적은 156명 중 126등으로 81%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공부를 매우 못한 것을 나타내는 성적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졸업 성적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었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교수로 성적이 열등한 학생들은 전투지휘관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육사 생도 시절에 우연히 육사 참모장인 육군대령 이규동의 관사에 드나들다가 그의 처녀인 이순자를 만났고 형제들 중 가장 돈이 많았던 그는 형 정기환을 대신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전상우는 1967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 김전무는 197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1955년 3월에 전두환은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25 보병사단 소대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초급반 수료 후 육군 제21 보병사단으로 배속되어 1956년에 육군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1957년 10월에는 육군 보병학교 교육연대 교육장교로 전속되고 그 후 육군 보병학교 교육연대 구대장이 되었습니다. 1958년에는 육군대위로 진급했습니다. 1959년 1월 3일에는 육군 고급 부관학교 제46기 군사영어반에 입교하여 4월 20일에 군사영어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1959년 5월에는 육군 공수특전단 본부로 배속되어 미국에서 선진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포트브렉 기지로 군사유학을 떠났습니다. 특수전학교와 심리전학교 이 두 과정을 차례로 수료했습니다. 다음 해인 1960년에는 미국 조지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레인저 스쿨에 입교하여 1960년 6월에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후 1960년 6월 25일에는 미국 육군 보병학교의 유격훈련 교관 교육과정에 입교했습니다. 특수전 학교와 레인저 스쿨 과정에는 노태우를 포함한 4인의 한국 장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지만 유격훈련 교관화 교육은 한국인으로서 홀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어에 서툴렀지만 통과하여 미국 육군 보병학교 유격훈련 교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60년 12월 16일에는 제1공수특전단 제1특전대대 작전과장으로 포임되어 잠시 근무하다가 1961년 4월 초에는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로 발령되었고 4월 10일에는 육군본부 특전감실 기획과장 직무대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개월간 근무한 후 예비장교 훈련단 ROTC의 창단을 서두를 때 예비장교 훈련단 준비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장교 훈련단 참모장 이명재 소장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담당교관 요원이 되었습니다. 이어 서울대 물리대의 ROTC 교관으로 활동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박정희의 부하 장교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장악하기 위해 3명의 장교들의 인솔 하에 부잔병력들을 육군사관학교에 파견했습니다. 이 파견을 이끈 지휘관은 오치성 대령, 박창암 대령, 그리고 훗날 박정희의 총애를 받게 될 차지철 대위였습니다. 오치성, 박창암 등은 육사를 혁명대열에 끌어넣는 것이 이들의 긴급 임무였습니다. 박정희는 급히 이들을 육군사관학교로 파견하였고 쿠데타군 측에서 온 오치성과 차지철은 육사 간부 장교들과 생도 대표에게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시가 행진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생도 대표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5월 16일 저녁 전두환은 육군본부에서 이상훈 등과 함께 정규육사 출신들이 모여 박정희 주도의 군사 쿠데타에 적극 가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저녁 전두환 등은 육군본부로가 육본에 설치된 군사혁명위 본부에 들어가다가 김종필과 마주쳤습니다. 전두환은 김종필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왜 중요한 일에 연락이 없었느냐고 물으면서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기생들을 모아 군사혁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고 김종필은 차량 등을 지원하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5월 17일 자정 전두환과 동료들은 차량과 무기를 도입해 육군사관학교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교내 장교들은 쿠데타 반대 분위기였고 교장 강영훈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금중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5월 17일 저녁 육사 교장 강영훈이 육군본부로 이동한 소식을 듣고 전두환은 빠르게 따라가 육본에 도착했습니다. 육본에서 강영훈은 장도연과 박정희로부터 육사생들의 지지 시위를 촉구받았지만 강영훈은 생도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려 어렵다며 억지로 시가 행진을 시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때 전두환은 박창암과 박치옥 대령에게 다가가 강영훈 교장이 육사 장교들과 생도들에게 금중령을 내려 혁명 지지 시위가 방해받고 있다고 일러바칩니다. 하지만 강영훈의 설명과 전두환의 보고가 상이했고 박창임은 강영훈과 전두환을 대제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승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영훈과 면담 중이던 박정희가 나오며 전두환과 이야기가 다르다며 강영훈을 조치하라며 전두환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강영훈은 구금되고 육사생들은 5월 18일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육사의 참여로 쿠데타는 국민 여론에서 지지를 받았고 전두환은 이를 통해 중요한 지위인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실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두환은 군부 내에서 인맥을 형성하여 1961년 5월 21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 민원담당 비서관으로 차출되었고 1962년 9월 13일에는 최고회의 민원담당 비서관에 재발탁되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중앙정보부 수사과장을 겸직하면서 권력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12월 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가 전두환을 불러들이면서 정치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전두환과 차지철 등을 정치권에 유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차지철 대위는 박정희의 권유에 응해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전두환 대위는 군대에 남겠다고 거부했습니다. 박정희는 몇 차례 걸쳐 계속해서 전두환을 권유했지만 전두환은 군대에 충성하는 부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거절했습니다. 전두환의 말은 박정희의 내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로써 박정희는 전두환의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권유는 중단하는 대신 전두환을 군 내부에서 특별히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전두환을 위해 하나회를 창설하고 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전두환의 휘하에는 노태우와 함께 유학성, 황영시, 차기원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육군 중령으로 승진하였고 1963년 1월 7일에는 중앙정보부 총무국 인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1963년 9월 15일에는 육본 인사참모부로 전속되었고 1964년 7월에는 육군대학에 입교하여 1965년 6월 27일에 육군대학을 수료하였습니다. 1966년 8월 11일에는 육군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으로 임명되었고 1967년 8월 11일에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67년 서독을 시찰하는 도중 아버지인 전상우의 부고 소식을 접했고 1968년 1월에 귀국한 후에는
다시 수도경비사령부 30대 대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또한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대리를 역임하며 꾸준한 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1969년 4월 14일에 전두환 중령은 육사 11기 이후 동기회인 북극성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이 되었습니다. 1970년에 전두환은 육사 11기 동기들 중 최초로 육군대령으로 승진하고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이어서 1970년 11월 22일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해 백마부대 29연대 연대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971년 1월 30일에는 박쥐 25호 공수낙하 작전을 펼치고 이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수이가이 및 망망계곡에서 베트콩을 섬멸하였고 3월 7일에는 29연대의 일부 부대가 피해를 입고 후퇴합니다. 파병 기간 동안 전두환은 화랑, 충무, 을지무공 훈장 등 3개의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전투 상황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인망을 크게 잃었습니다. 특히 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혼자 진중해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업무를 회식으로 도배하거나 암시장에서 무기를 사와 전리품으로 보고한 일 등이 인망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훈장 수여를 계획했지만 전투에서 성과와 병사들의 반대로 인해 해당 계획은 무산되며 1971년 11월에 귀국합니다. 전두환이 귀국한 후 1972년 9월에는 제1공수특전단 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74년 1월에는 정식으로 제1공수특전 여단장이 되며 1974년 1월에는 김복동, 손양길, 최성택 등과 함께 육사 11기에서 최초로 정식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 후 1976년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로 임명되어 중앙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때 차지철과 노태우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차지철과 박정규의 지원으로 노태우와 함께 중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브리핑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며 박정희의 신뢰를 얻어 예편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차지철과는 별개로 박정희의 총애를 받는 실세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차지철과 전두환은 서로의 입지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으며 겉으로는 좋아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원수지간과 다를 바 없는 관계였습니다. 차이는 차지철이 직설적이고 괄괄한 데에 비해 전두환은 냉정하고 침착한 성격이었습니다. 1978년 1월 23일에는 육군 제1보병사단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제1보병사단장으로 이동하면서 노태우를 작전차장부에 강력 추천하여 임명하였습니다. 1979년 3월 5일에는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보안사령부에서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해 차지철을 견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공정동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하는 12.6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자신의 혁명가업을 완수하기 위해 군인들로만 구성된 혁명정부를 계획했습니다. 그 과정 중 박정희의 암살이 있었으며 박정희를 시해하면 국민들이 본인을 추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있던 대통령 경호원들과 경호실장 차지철이 함께 총격으로 사망합니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으로서 일시 권력을 승계했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지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10월 27일 새벽 비상국무회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안이 내려졌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자 전두환 소장은 곧 계엄사령부 예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되어 박정희 대통령 피살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10월 27일에 중앙정보부 해외담당차장 윤일균, 국내 담당차장 전재덕, 검찰청 총장 오탁근, 치안본부장 손달룡 등을 보안사 2층 사령관 접견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에게 몸수색을 실시하고 박정희의 서거를 알린 뒤 범인으로 중앙정보부를 지목하고 각 기관의 업무 지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군내 인맥을 동원하여 중정 요원들과 격투를 벌여 이들을 제압하고 김재규, 박선호, 박홍주 등을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의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와 취조 과정을 공개하였습니다. 전두환은 체포된 김재규를 면담하며 이 일은 국가원수에 대한 일이니 어쩔 수 없이 그대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1월 6일 계엄사 합수부장으로 임명된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엄군 법회의에서의 공개 재판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김재규가 단독으로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승화는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외부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수사기간 동안 협조해준 국민과 관계기관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두환은 피살사건 수사 중 사건 당일 정승화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시해 사건에서 40m 떨어진 장소에 있었으며 범인 김재규와 함께 복귀한 후에도 김재규의 시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내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군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측근들에게만 알리고 12월 12일에 대통령 대행으로 최규하에게 재가를 받아 동시에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여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군사반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1979년 11월 중순부터 전두환은 하나회 동기와 후배들을 모아 군사반란을 계획하였고 12월 6일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는 하나회의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신군부를 구성하여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윤필용 수경사령관이나 박정규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인물들에게 하나회의 리더격으로 활동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자금을 혼자 착복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의 친화력과 결합하여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은 박희도, 최세창, 장기호, 차규헌, 노태우, 황영시 등을 규합하여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경비단 단장실로 소집시켜 시내 일원을 장악하는 생일집잔치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환과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비롯한 서울 내 주요 장성들을 연희동으로 초대하여 한 곳에 발을 묶어두고 오후 6시경 전두환 등 신군부는 최규하 권한대행에게 정승화가 김재기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체포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규하는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최규하는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규하는 정승화의 구속과 재가에 대해 훗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책임 전가를 위한 것으로 국방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후 1시간 30분 넘게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승화에게 충성을 하던 장태환은 병력을 동원하여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명분으로 군사반란을 막기 위해 부대로 복귀하며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노태우, 최세창 등 동지들의 부대에 병력 출동을 명령하고 최규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최규하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장태환의 부대는 수도경비사령부의 대다수와 제30경비단, 33경비단이 이미 하나회 소속으로 전두환의 반란에 가담한 상태였습니다. 장태환은 탄식하며 행정병을 포함한 전체 병력을 끌어모으려 했지만 수경사 비서실장으로부터 출동이 불가능한 병력이라는 권고를 듣고 치욕을 당했습니다. 12월 13일 전두환은 정승화의 연행을 반대하던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특전사령관 정병주 등도 곧 체포하고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참모총장과 정병주의 부관 김호랑 소령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두환은 계획적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국방부 장관 노재헌을 체포하기 위해 명령을 내립니다. 보안사령부의 도청을 통해 모든 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휴전선의 최전방 병력까지 동원하여 대규모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12월 13일 새벽 1시 30분에는 행주대교를 건넌 1공수 특전여단이 새벽 3시 50분에 한미연합사로 도주한 후 몸을 숨기고 있던 국방부 장관 노재헌을 연행했고 5시 10분에는 최규하가 정승화 체포에 대한 재가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정승화를 내란방조죄로 체포하게 되며 전두환은 군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군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13일에는 보안사령부 사령관으로 중앙차장보를 겸하게 되었고 1980년 2월에는 보안사 언론반을 설치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K공작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1980년 3월에는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임명되어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지휘하는 입장에 올랐습니다. 1980년 5월 초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는 국내 정세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회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시국 수습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이학봉은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을 연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두환은 신군부 핵심 세력과 협의하여 시국 수습 방안의 실행을 동의받았습니다. 1980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10에서 20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 데모를 벌였습니다. 5월 12일에는 계엄 해체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여야 총무는 5월 20일에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개헌안과 비상계엄 해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합니다. 전두환은 이에 반발하여 이들 학생들을 즉시 체포하려 했으나 5월 16일에는 군과 경찰의 투입 정보를 얻은 학생운동권의 자제여던 어느 학생에 의해 계획이 미리 유출되어 학생들은 빠르게 서울역 광장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전두환의 학생운동권 탄압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5월 17일 전두환은 노태우, 정호용 등에게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시국 수습 방안 찬성을 주도하도록 지시하고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의견을 내세워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계엄 확대와 비상기구 설치 등을 강요했습니다. 동시에 중앙청과 국회가 군으로 포위되고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월 18일 0시에는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두환은 김대중, 김종필 등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김영삼 등 다른 야당 인사들도 연금, 국회를 폐쇄하고 기능을 일시정지시켰습니다.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해 정치활동 금지, 휴교령, 언론 검열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는 전남대 학생들이 신군부의 쿠데타적 조치와 김대중 체포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가 거세지자 신군부는 계엄군과 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하여 진압하였고 이로 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했습니다. 5월 19일 시위대는
5천여 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동원하고 차검한 총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20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으며 계엄군에 의해 시외 전화가 차단되어 광주는 고립되었습니다. 밤 11시경 계엄군은 시민에게 발포를 합니다.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수십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시민들은 스스로를 시민군이라 칭하며 경찰서에서 탈취한 소총으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 시민들은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차지하여 5.18 사태의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지만 계엄군의 협상 거부로 인해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5월 27일 신군부는 무력으로 상무 충정 작전을 실행하여 유혈 진압했습니다. 전두환은 노태우, 정호영 등과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 지휘 체계의 주요 책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살해되고 장기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며 아울러 유신 독재 체제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 속에 서울의 봄이 찾아올 거라 기대했지만 1980년 5월 18일 신군부가 투입한 계엄군에 의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229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3천여 명의 부상자를 남기며 무력 진압되면서 그렇게 서울의 봄은 10여 년이나 미뤄집니다. 12.12 사태로 이미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등은 선거를 통해 반유신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특권을 누려온 인물로 군대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박정희의 지지를 받아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특권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군부는 권력 접수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 비상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규하에게 재가를 요청했고 최규하는 이들의 비상기구 설립 요구를 피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5월 31일에는 전두환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가 발족되었습니다. 국보위는 일종의 군사혁명위원회로 5.16 교육에 영향을 받아 1961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모방한 기구였습니다. 전두환은 국보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국보위를 통해 내각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이후 전두환 등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협하여 하야시키기도 했습니다. 7월에는 충청북도 일대에 발생한 수해 사태를 계기로 수해 상황을 시찰하였습니다.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장 이강로와 함께 지역을 방문하고 현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전두환은 국보위를 통해 국가의 핵심 부분을 통제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포고로 인해 내각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1980년 8월 4일에 발동시킨 사회학 1소 특별조치와 계엄포고령 제19호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정치본 수용소를 삼총 5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각 지역의 육군부대 중에서 21사단, 3사단, 12사단, 17사단 등과 같은 부대에서 실행되었으며 때로는 유치장과 노역장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사회학 1소 특별조치는 당시 깡패 조직인 양은이파, 서방파, 오비파 등 3대 깡패 조직과 일반 깡패 등을 제거하여 정권이 민심을 회복하려는 조치로 진행되었지만 이 조치에 따라 수용된 대상자 중에는 깡패나 폭력 조직원 외에도 학생과 같은 무고한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학 1소 특별조치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폭력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교육훈련생들은 가혹한 훈련과 고문으로 인해 지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체포된 일반 시민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삼총 5호 계획이 꼽히게 되었습니다. 1989년 12월에는 삼총교육대의 피해자인 이택승 등이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이었던 김만기 등을 상대로 감금, 폭행,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소에 대한 결과로 1992년에 서울지검에서는 공소권이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88년 2월 24일 전두환은 대통령에서 퇴임하며 그의 정치 경력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전두환은 사회 비판과 다수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1995년 12월 12일에는 5.18 관련 재판 중 전두환은 5.18 사건의 진압당위성을 주장하며 좌파 세력에 대한 비난을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공선옥 등 시민들은 그에게 인간이 되라고 항의했습니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8월 26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12월 1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수감 중에도 특혜를 누리며 안양교도소에 갇혀 있었으며 교도관들은 일반 수임번호로 전두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은 노태우의 구속 이후 김영삼에 대한 보수주의 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분란을 초래했습니다. 전두환은 투옥 직후 김영삼의 정치보복과 탄압을 이유로 당직투쟁을 시작했고 이에 극작가 신봉승은 원희강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전두환은 12.12 사태와 5.18과 같은 쿠데타로 인해 정권을 장악했던 인물로 백담사에 유배되는 등 여러 차례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은 구치소에서 단식을 시도하며 오공의 정통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은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형 확정 이후 수감 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사면은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1997년 12월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3후보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과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이 되었습니다. 1999년 3월에는 전두환과 오공 출신 인사들의 정계복귀가 공식적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징금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었고 재산 은닉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는 말은 비판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전두환은 이 중에서 1338억 원을 납부했지만 나머지 금액인 약 867억 원이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았던 태극 무공훈장 등도 박탈당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오전 전두환은 91세의 나이로 연희동 자택에서 악성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후 국가장 추진 여부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조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대구나 경남 합천에서의 안장을 원하지 않았고 생전에는 현충원을 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1997년의 재판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어 국립현충원 안장 및 국가장은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결국 연세 세브란스병원의 장례식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유해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주무공원에서 화장되어 유골은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되었습니다. 최근 유해가 경기 파주시에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주시장이 앞장서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의 생전 회고록에서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라는 내용에 따라 유족이 파주시 장산리의 한 사유지를 가계약했지만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인으로나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현재까지 전주시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떠한 문의가 오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동향을 살피고 엄정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오공의 시대는 역사적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부나 역사의 영역에서 이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공은 공과 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공은 공로로 인정하고 과는 부정적인 측면을 엄격히 반면교사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키우고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남은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전두환, 이젠 당신의 반성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곳 없고 저승에서도 편치 않길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면제 비용은 여러분의 구독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제 디어게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